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이 지금 현재 163일째 그 고공 크레인 농성 중이신 김진숙 지도위원님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조금 아까 연설을 봤는데요. 예. 지금 현재 163일째라는 거죠? 네. 예. 그 고공 크레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거기 뭐 비 피하고 추위를 피할 만한 공간은 있나요? 조종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레인을 움직이는 조종하는 공간인데, 네. 조종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뒤에 이제 약간 이렇게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죠, 통로. 그 공간이 이 아파트 문짝만한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예. 그 문짝만한 공간이 남는데 그 공간에서 제가 이렇게 24시간을 163일 동안 거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우면요. 네. 하고 발끝이 닿아요. 그러니까 징역의 독방보다 작습니다. 네. 그러면은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화장실은 그것도 참 이건 사생활인데 하여튼 먹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렇게 지금 163일째 거기 기거하고 계시는데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기서 자급자족은 안 되고요. 밑에서 만들어서 올려주는데 밑에서 사수대들이 밥을 해서 올려줘요. 아, 밥을 해서 올려주고. 네. 그러면 그 밥을 지금 163일째 받아서 먹고 계시는데 그 혹시 밥이 배달되는 과정에서 사고는 없었습니까? 밑에서 바로 밑에서 만들어서 올려주니까 그거 뭐 사고 나면 맞아 죽죠. 저한테 밥 사고 나면. 아, 그러면 이제 그 용역들이나 회사 측에서 그 식사 공급을 막지는 않는 모양이군요. 여긴 뭐 아직까지 그렇게 뭐 용역들 다 이렇게 그 6월 10일 날 용역들 침탈해가지고 고립돼 있을 때도 네. 밥 안 막았었어요. 아, 밥은 안 맞고. 아무래도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파장이 클까봐 그것까지는 못 건드리는 모양이죠? 모르지요. 그거야 뭐 지들 마음이지 안 물어봤으니까. 예, 죄송한데요. 김진숙 위원님, 혹시 저희가 연세를 물어봐도 될까요? 60년생이니까 이제 만 52살 됐어요. 며칠 있으면 52살이네. 아, 52세나 되셨군요. 그러면 지금 올라가신 게 정확히 몇 월 며칠인가요? 1월 6일이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를 2011년에 저는 닷새 빼놓고는 여기서 산 거죠. 네. 1월 6일이요. 근데 올겨울이 4월 달까지 굉장히 추웠거든요. 네, 많이 추웠어요. 3, 4월에도 영하의 날씨였는데 그 추위는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꿋꿋하게 견뎠습니다. 그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산이 그런 추위가 저도 부산에 지금 30년이 뭐야 지금. 한 35년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추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간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네. 워낙 이제 뭐 96년 만에 추위래가지고 이제. 예. 절대적인 추위도 있었는데 이 공간이 다 쇠예요. 그니까. 100%다 쇠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이게 쇠에 서리가 껴요. 벽에 다. 그런데 이렇게 맨손으로 만지면 막 피부가 달라붙지 않나요? 달라붙어요. 장갑 끼고 살았어요. 겨울 내내. 그래서 장갑 2개 끼고 자고. 양말도 3개 신고 자고. 거기다가 5월부터는 갑자기 이렇게 날이 더워져가지고 지금 막 30도까지 올라가던데 거기 그러면 공간이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뭐 이제 쇠니까 열이 내려지니까 낮에는 좀 덥고 겨울엔 또 아직 여전히 춥고 이래요. 밤낮의 기온차가 크군요. 여기는 4개가 공존하고 있어요. 4개가 공존하고 있다. 그 지도위원님, 이번에 고공 크레인 농성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아니요, 고공은 처음입니다. 고공은 처음이시고 이전에 그러면 어떤 농성들을 해오셨는지요? 작년에도 똑같은 정리해고 문제 가지고 단식 24일 했었고. 단식 24일이요? 단식이죠. 뭐 단식하는 걸로 그냥 지 몸 뜯어먹어가면서 싸우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노동운동을 하셨는지요? 86년도에 제가 해고되고, 그러니까 해고되기 전에도 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는데, 예. 노동조 대의원 활동도 하고, 근데 본격적으로 한 거는 86년도 해고되고 나서인데, 그것도 뭐 제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내몰린 거죠. 네. 제가 언뜻 기사에서 보니까 그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중공업 노동자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간략하게 그 노동해오신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8살 때 옷 만드는 공장에 가서 시다부터 시작해서 실밥단은. 네. 그러다가 가방 공장 갔다가 해운대에서 아이스크림 장사했다가 지포 장사했다가 신문 배달했다가 우유 배달했다가 시내버스 안내양했다가 또 공장 갔다가 그러다가 81년도에 이제 우연치 않게 한진중공업에서 그때는 대한조선공사였죠. 그 직업훈련생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그때 이제 백수였을 텐데 네. 2달 굶으니까 진짜 남의 집 부엌에 김치를 훔쳐 먹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훈련생 모집 공고 보고 용도까지 일하러 왔어요. 예. 훈련소에 3개월 수료받고 그러고 이제 현장에 배치받아서 그때부터 용접 일을 했죠. 용접일. 여자로서는 용접하는 분들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때가 대우조선이 막 만들었어요. 그 대우조선이 대한조선공사였거든요. 우리가 만든 거야 그거를. 예. 조선소 인력이 갑자기 2만 명이 필요해져 버린 거예요. 예. 이제 남녀 구분 없이 훈련생을 모집해가지고 그때 제가 들어왔을 때도 24명이었나 아줌마들 같이 입소를 했었죠 훈련생. 네, 근데 이제 워낙 일이 힘드니까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고 근데 들어오니까 현장에도 아줌마들이 일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줌마들은 다 하청입니다. 조합원 우리 그 정규직은 조합원 2분 빼고는 100% 다 하청이에요. 하청이요? 네. 하청이라는 거는 그러면 용접 일은 하되 정규 직원이 아니라는? 그렇죠. 근데 아줌마들 중에 용접하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다른 조선소는 많던데 단지내는 있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장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아주머니들은. 도장일. 그러면 용접이라는 게요. 네. 얼굴에 가리는 거 없이 하면 피부가 화상을 입던데. 그건 멀리서도 이렇게 불빛에 쏘이면은 껍데기 다 살것이 다 벗어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가 21살 때였더랬는데 얼굴 껍질이 그냥 홀라당 몇 번이 벗겨져요. 이게 진짜 이렇게 팩 해놓은 거 벗겨지듯이 예. 막 이렇게 피부가 다 일어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번 껍질이 벗겨지니까 얼굴이 낯짝이 두꺼워지더라고. 그러니까 피부가요 이렇게 굉장히 두꺼워져요. 예. 그리고 이제 살갗 이런 것들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이게 작업복이 용접 불똥 맞으면은 부러지잖아요. 빵꾸나잖아요. 예. 빵꾸난 상태에서 그대로 일을 하면은 그 빵꾸났던 자리만 새까맣게 탑니다. 피부가. 네. 용접 불빛이 그게 16,000도인데, 네, 엄청나죠, 그게. 그 일을 지금 그럼 몇 년 하신 건가요? 86년까지 하신 건가요? 만 5년 했어요. 만 5년. 그리고 나서 왜 해고가 되셨나요? 나는 노동조합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예. 잘난 척하고 이러니까 니 한번 대의원 나가봐라 이래가지고 대의원 출마했다가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건데. 노조 대의원에 출마해서 해고되신 건가요? 노조 대의원에 출마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86년도면은 전두환 정권 시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민주노조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요. 그러니까 직장에 그렇죠. 민주노조라는 게 아예 이제 뭐 태동을 못하던 그 이전에 70년대 초중반에 원통 모방이니 YH니 이제 이런 투쟁들이 있긴 했었지만은 네. 거의 이제 이렇게 이제 사멸됐던 전두환 정권 시기가 그랬더랬지 않습니까? 예. 다 해산시켜버리고 산별노조 다 해산시켜버리고 이제 노동조합 운동하던 사람들 삼청교육대 다 보내버리고 이제 이럴 때였으니까 노동조합에 대한 개념들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은 앉으면 여자 얘기만 했지 노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현장에 와서 일해보니까 뭐 도시락 점심 식사 문제부터 해가지고 작업복이나 안전화 이런 것도 뭐 전부 지돈 내서 샀어야 되고 하다못해 실장갑이니 마스크도 전부 지돈 내서 샀쓰고 점심 도시락도 지돈 내서 사 먹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조선소는 잔재 사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1년에 뭐 다섯, 여섯 명이 죽어나가야 여름에 간다 그랬을 정도로 감전사고도 많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크게 다쳤던 게 2번이고, 어떤, 두 다리 다 부러졌었거든요. 저는 철판에 깔려가지고. 그게 잔재가 안 됐었어요. 지금도 그래, 이제 다리를, 오른쪽 다리는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손바닥도 찢어지고, 손바닥 찢어진 흉터도 그대로 다 남아있고. 근데 그런 게 잔재 처리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공상 처리해주는 것도 굉장히 생색내면서 너니까 해준다. 이제 이러니까 어머야 고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이제 뭐 보상이든지 그 뭐 고인의 명예라든지 이런 게 전혀 보장되지 않는. 심지어는 뭐 제가 목격했던 사고 중에 같이 일하던 아저씨가 바다에 빠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격자 진술을 하라는데 제가 목격자니까 인미 안전과에서 전부 이제 써온 거예요. 사고 원인은. 겨울에 옷을 많이 껴입어서 본인의 실수로 떨어졌다. 추락했다. 거기 도장을 찍으라는데 그거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찍어줬는데 그 아저씨가 우리 집 밑에 살았거든요. 맨날 그 아저씨 집 앞에를 지나다니면 이제 그 아저씨하고 같이 출퇴근할 때가 많았는데 애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아빠 하고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내복바람으로 애들이 바깥에서 놀다가. 그거를 그렇게 써주고 나니까 그 아저씨 집 앞으로 못 다녔었어요. 빙 돌아서 다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고 남아있다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에 출마를 했죠. 대의원에 출마를 해가지고 뭐 그 출마할 때부터 막 무슨 뭐 이건 뭐 보산 세력이다. 그때 이제 도시산업선교회가 있을 때. 예. 그 다음에 사장이 직접 그때 이제 노동반업부 교육을 하면서 진숙이는 지하에서 특수훈련을 받아서 6개월을 굶어도 안 죽는다. 뭐 평양 김씨다. 김일성이 막내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그때. 사장이. 네. 뭐 김진숙이 집에서 뭐 김일성이 육성 녹음 테이프가 발견이 됐다. 뭐 그러고 이제 그때는 또 그런 노동조합을 하면 빨갱이였잖아요. 불온시하고 뭐 다 빨갱이였으니까 그때는 진짜 그런 게 또 먹히던 시절이고 그러고 이제 대군무실 끌려갔다 오고 뭐 부서이동 당하고 2번째 대군무실 또 갔다 오고 부서이동 또 당하고 3번째 대군무실 갔다 오고 뭐 그러고 나서 대기발령 받고 그러고 나서 해고된 거예요. 대공분실을 그럼 2번을 끌려가셨다는 건데. 네, 3번이요. 3번. 그 당시에 대공분실에 끌려가서 혹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말씀 가능하십니까? 네. 너무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아유 참. 하여튼 들어가자마자 옷 벗기고 군복 갈아입히고 했어요. 이제 거꾸로 매달아 놓고 나중에 대공무실에서 나올 때 군복을 그랬었어요. 5월 18일 날. 이게 막 이제 여름으로 넘어갈 때인데 반팔을 못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게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하여튼 저는 그게 많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보다는 그걸 객관화시켜서 보려고 이렇게 남처럼 바라보려고 하여튼 그게 굉장히 이제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상처에서 벗어나질 못하면 이게 못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살아도
제대로 못 살아주는 거니까, 자기 영혼을 지닌 채 살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거를, 하여튼, 네, 근데, 아직도 그 상처는 남죠. 그게,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게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 남아있는 흉터처럼, 그게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굉장히 괴롭고, 생각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아직도 그때 꿈을 한 번씩 꾸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허리를 다쳤더래서, 그때 이제 밟히고 강목으로 맞은 것 때문에 허리를 다쳤거든요. 그래가, 이제 이렇게, 우리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 이렇게, 요즘 운동하는 사람들이, 활동가들이, 나이 들고 골병 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운동하라고 이제 헬스 기구를 몇 개를 갖다 놨어요. 그 중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매달리는,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거꾸로 이렇게 뒤로 자빠지는 게 이렇게 있어요. 네. 그게 허리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넘기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뭐 어느 순간에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이게, 그럼 이걸 스위치를 놔야 되는데, 놓지도 않고 이걸 쥔 채로 그걸 이제, 그리고 그걸 이제 그때 느낌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포기했던 게 다른 삶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다른 삶을 꿈꿔본 적도 없고, 상상해본 적도 없고, 그냥 저는 18살 때부터 노동자 생활하면서 이게 제 삶이었으니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뭐 상상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도 삶이 있었듯이 그냥 제 삶은 이랬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듣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한국 노동운동의 산 증인이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86년도에 해고당하신 뒤에는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뭐 출근 투쟁한다고, 그때는 출근 투쟁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던 식으로, 회사 앞에가 집이 있었거든요, 자취방이. 네. 5분도 안 걸려요. 여기 올라오기 전날 그 집을 한번 90년 만에 가보니까 집이 헐렸더라고. 그 집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자취방에서 5분도 안 되는 거리를 걸어 내려와서 공장에 출근을 해드렸는데, 그냥 그 시간에 나와서 그냥 출근한 거예요.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내 안전화도 있고 작업복도 있고 화이바도 있는데 가서 일해야 된다고. 그럼 이제 경비들 맡고, 그때는 경비 아저씨들도 참 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경비 용역의 개념이 아니라 아저씨들이 정말 착한 아저씨들이었어요. 순한 아저씨들. 그래가 그때는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출근했거든요, 이 공장에서. 집이 가까우니까. 맨 먼저 출근해서 거의 1시간 먼저 출근해가지고 청소 다 해놓고 물 떠다 놓고, 제가 이제 문을 두드리면 아저씨들이 이제 그날 그 시간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거였더랬어요. 매일 제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인사 잘하고 그러던 아가 어느 날 해고돼가지고, 그것도 빨갱이로 회사에서 쟤를 막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들이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 경비 아저씨들하고 붙잡고 울고 이런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 이제 저녁에 이렇게 있으면 아저씨들이 불러요, 지나가면. 그래가 진수가 미안하다, 술이나 한잔하고 가라. 이래가 또 경비실에 들어가서 아저씨들하고 술 한잔하고, 그런 아저씨들하고 맞서서 싸우려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그때는 더 나빴던 사람들이 어용노조 간부들이었어요. 그쵸. 네, 그때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간부들이 숫자도 많았고, 그때는 이제 노동조합 간부를 하면은 이권 사업에 개입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서로 간부를 하려고. 그래가 하여튼 노조 간부들이 뭐 7, 80명씩 상직 간부들만 그랬을 때고, A원들까지 하면 거의 200명 수준이었거든요, 노조 간부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이건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거였으니까 제가 그것을 민주화하겠다고 나섰던 거니까 그 사람들의 아유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뭐 경찰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위협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 막 때리고 발바닥에 막 뛰는 알을 발을 걸어가지고 몇 바퀴를 굴른 거를 그대로 뛰어와가지고 막 발로 다 내리찍고 여자를. 뭐 말도 못 그때는 뭐 그래가 몸에 멍이 들면은요 이렇게 발자국 크기로 멍이 들었었어요. 하여튼 그때는 그 사람들이 참 무서웠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물 쫓겨났죠. 다 쫓겨나고. 네, 어쨌든 그게 대중들의 요구였고 민심이었으니까 그걸 거스를 수는 없었죠. 폭력으로 그걸 거스를 수는 없었죠. 예. 결국 다 무릎 꿇고 사과하고 다 쫓겨났습니다. 그 중에 5명은 낚시 갔다가 바다에 빠져 죽고 제일 악랄했던 사람들이. 천벌받은 건가요? 뭐 그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근데 죽었다 그러니까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한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화해할 시간도 없이 그냥 그렇게 가버린 게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어쨌든 그런 걸 풀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시간들이 없었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진중공업에서 노조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거는 몇 년도인가요? 그때 지금이 48년 차거든요, 노동조합이.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역사는 대단히 오래됐는데 그 이전 시절에는 뭐 어용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87년도에 노동조합이 비로소 이제 민주노조가 만들어지는군요. 민주노조가 들어서는데 그때는 민주노조를 라는 게 뭐 매뉴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와가지고 강사가 있어가지고 노동조합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민주노조라는 게 어용노조와 구분할 수 있는 게 직선제였냐 아니냐 직선제로 처음으로 직선제로 조합원들이 뽑았던 집행부였고 그러고도 몇 번의 어떤 진통 과정들이 있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진중공업에 전체 노동자 숫자가 몇 명인가요? 그때 91년도에 대한조선공사를 한진중공업이 인수할 때만 해도 3,000명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작년에 구조조정 투쟁할 때만 하더라도 1,601명이었어요. 그러던 게 지금 남아있는 숫자가 6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 600명 중에 400명을 해고한다는 거였습니까? 600명 중에 대부분 이제 원래 정리해고 명단은 400명이었는데 예. 해서 나가고 남아있는 해고자는 지금 170명입니다. 남아있는 해고자가 170명이 지금 싸우고 있다. 네. 자, 그러면요. 3,000명이었던 직원이 600명까지 줄어드는 과정이 그만큼 그 사업 수주가 없기 때문인가요?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하청들이 비정규직들이 채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3,000명이 넘어요, 이 공장에. 그리고 지금 정규직들이 파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배는 만들어집니다. 하청 노동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정규직이었던 사람들도 하청으로 들어오셔서 일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의 문제의 본질은 영도공장 폐쇄입니다, 폐쇄. 영도공장 폐쇄. 정규직뿐만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도 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가 이제 필리핀 수빅으로 이 조선소를 옮겨가는 게 궁극적으로 이 조나모 회장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합쳐서 그 영도공장에 있는 노동자의 숫자가 그러면 한 3,600명 되는 건가요? 지금 근데 비정규직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일당으로 오신 분들도 많고 어떤 날은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일하는 분들이. 근데 또 어떤 날은 보면은 거의 또 안 보이는 날도 많고. 그러니까 뭐 노동유연성이란 이름으로 일이 급할 때는 네. 일용직으로 불려다 쓰고. 네, 조선소는 이른바 이제 돈 내기라는 게 있는데, 이제 물량조라 그러죠, 우리는. 그 이제 일이 있으면은 와가지고 바짝 이제 하고 일당 벌어가지고 가고, 이 사람들은 또 어디 삼성중공업이나 이제 현대중공업에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조선소는 일을 해왔어요, 옛날부터.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많고 어.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도 하청업체도 뭐 이렇게 워낙 이렇게 들고 나는 숫자들이 많아가지고 파악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게. 어. 근데 하여튼 비정규직 숫자가 정규직의 거의 3배라고 우리는 파악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임금을 어느 정도 받는지요? 업체마다 많이 다르긴 한데 작년에 제가 1년 넘게 공장 앞에서 출근 시위를 할 때 하청업체에서 노동자 2명이 해고를 당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분들이 투쟁을 하시더라고. 다른 분들은 이제 잘리면 하청들은 뭐 투쟁한다는 걸 상상을 못 하는데 예. 이분들은 그래도 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복직을 하셨는데 그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야 임금 안 나와서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실업급여를 받는다. 근데 실업급여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월급보다 많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뭡니까 잔업을 안 하면 실업급여보다 작은 거예요 임금 기준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그 기본급이 80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그 목숨을 내놓고 하는 위험한 일을 하는데 기본급 80. 네, 그러니까 전부 잔업하고 뭐 특근하고 이제 이래서 겨우 이제 한 150만 원 뭐 이렇게 받아가는데 150만 원이면 엄청 이제 고임금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120 아줌마들 같은 경우 90만 원, 100만 원 이제 이 수준 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유 말도 못하지. 이거 엄청나게 진짜 힘든 일에 그것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하는 일인데도. 아니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런 용접 그러니까 16,000도 용접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150, 120을 받는다고요? 예. 근데 그거는 한진중공업뿐만 아니라 조선소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들 같은 경우는 뭐 STX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 비하면은 한진중공업 조합원들의 연봉이 60, 70%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절반에서 조금 넘는 수준인데 하청들은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나 거기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현실로 존재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청소용역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눈에 띄지 않았던. 네, 일상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홍익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면서 세상에 그들의 존재가 드러난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저런 사람들이 이런 조건에서 일하는구나.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왜 무슨 이유로 싸우는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투쟁을 하고 진짜 막 청문 높여서 떠들고 우리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이제 이래야 겨우겨우 그들의 존재가 그것도 막 투쟁을 한 지 몇 달이 지나서야 존재감이 드러나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들 정규직 900만 시대인데 예. 그 900만의 숫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절망과 희망들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직접적으로 한진중공업, 그러니까 고공 크레인에 올라가시게 된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진중공업이 2003년도에도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노동조합에서 2년을 투쟁을 했죠. 그래가 노사 간에 합의를 했어요. 그 합의를 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합의가 어겨진 날 밤에 당시 노동조합의 김주익 지회장이 이 85호 크레인으로 올라왔어요. 129일 동안 매달려 있었는데 129일 동안 단 한 번도 교섭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측에서는 내려와라 그럼 교섭한다 이랬는데 교섭해서 합의한 거를 어겨서 크레인에 올라온 사람 보고 내려오면 교섭한다는 게 그게 뭐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겠어요? 어떤 무게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 129일 만에 이 크레인 위에서 목을 맸죠. 그 2주일 동안에도 어떤 진척 사항도 없었어요. 지시는 여기 그대로 이 크레인 위에 올려져 있었고, 요 앞에 크레인 위, 요 제가 있는 문 밖 앞에 지시는 2주일 동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일 만에 곽재규라는 노동자가 또 죽었죠. 그리고 나서야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7년도에 노사 간에 합의를 또 했습니다.
수빅조선소를 건설을 하되 그걸 빌미로 수주를 필리핀으로 빼돌린다거나 영도조선소의 고용을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특별 단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걸 어겼어요. 그래가 3년 동안 영도에는 수주 한 척도 못 받을 동안에 필리핀에는 63척을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수주를 못 받았기 때문에 종예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걸 누가 봐도 납득하겠어요. 그리고 그 수주를 책임졌던 사람은 조남호 회장의 아들 33살짜리 조원국 상무, 영업상무, 수주 담당이었어요. 종예고 명단을 발표한 그 다음날 174억의 주식 배당금을 챙겨 먹었습니다. 아, 정말. 이거를 누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냐고요. 아, 노동자들은 일만 했는데 수주는 저들이 받은 거고. 그래 저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동안 거의 2달 동안을 잠을 못 잤어요. 출근 시위한다고 회사 앞에 이렇게 있어 보면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냥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 물론이거니와 정규직들도 명퇴로 막 계속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잘려나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통근버스에 새예요. 통근버스가 앞에 세워지면 오늘은 몇 사람 내리나. 그래가 거의 한 차가 꽉 차서 오던 통근버스가 반으로 줄어들더니 어느 날 7명 내리고 어느 날 4명 내리고 그러더니 통근버스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려오고 그럼 뭐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올라와야지. 그래서 지금 163일째. 근데 그 160일 거기서 올라가 계신데 이 사측에서 들은 척 하던가요? 안 들은 척 합니다. 저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제가 안 보이는 존재예요. 그럼 뭐 163일 동안 안 보였으면 뭐 1631일이 있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5일 때까지 있어야죠. 지금 이번 주말에 공권력을 투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특공대가 왔었어요. 특공대가 와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크레인이 84호 크레인인데 85호 크레인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한 레일, 이 크레인이 이제 이게 지부 크레인이라 레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차 레일처럼 이렇게 이제 크레인이 왔다 갔다 움직여요. 84호, 85호는 같은 레일을, 저걸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운전을 해서 땡겨오면은 85호로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별 노력하지 않고, 별 장비 없이 그대로 뛰어넘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가 그거를 이제 어제 와가지고 도상훈련을 한 거죠. 구조 다 파악하고, 그러고 갔어요. 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토요일날 새벽 아니면 일요일날 새벽, 그러니까 일반 병력이 아니고 특공대를 투입한다면 이제 새벽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죠. 두려우시지 않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제 거의 직접 이제 특공대가 와 있는 걸 제가 눈으로 보고 그러고 나서 짐을 다 싸서 내렸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163일 있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책이나 옷이나 이거를 뭐 거의 다 내렸고 없어요. 하나도. 다 내리고 또 이제 휴대폰에 있던 문자, 사진 다 지우고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담담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뭐 삶과 죽음의 경계가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늘 그런 위험한 이 경계선에 쓴 적도 많았고 그리고 또 워낙 이렇게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을 와왔던 삶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뭐 내가 꼭 살아야 되겠다 뭐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살아오면서 제 이력 중에 제가 선택해서 해왔던 건 없습니다. 대공분실이든지 해고든지 징역이든지 수배든지 다 선택 이외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어제도 트위터에 올렸듯이 그 문제도 삶과 죽음의 문제도 이미 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고 싶다 그래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예. 네. 크레인에서는 그래야 사라집니다. 그게 막 내려가고 싶다, 막, 뭐, 살고 싶다 이러면은 하루도 못 견뎌요. 정말, 너무너무 멋진 선배님인데, 이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너무너무 이렇게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남동생 하나 있었던, 동생이 하나였는데, 노숙자로, IMF 때 장사하다 망해서 노숙자로 살다가 4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들 3명이 있는데, 네, 언니들 3명 있고 조카들이 있죠. 네. 그럼 평생 결혼은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연애도 제대로 못해봤습니다. 그 아쉬움이 있네. 근데 그게 뭐 저한테까지 차례가 오겠습니까? 그냥 뭐 남들 하는 거 쳐다보고 뭐 강의 들으면서 연애는 저런 거구나 이러면서 있으면 되는 거죠. 무사히 내려오십시오. 저희가 사랑의 작대기를 조직하겠습니다. 선배님, 네. 무사히 내려오시면 저희가 세계적인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랑의 작대기를 꼭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싶어요. 뭐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선배님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제일 큰 힘이 됐던 게 트위터를 통해서 만난 분들이었더랬어요. 물론 이제 민주노총이나 이렇게 조직대와 저는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아는 친구나 뭐 개인적인 관계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이제 조직 속에서 알아왔던 관계들인데 물론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실제로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왔던 게 트위터를 통해서 만났던 분들, 정말 이름 없이 정말 이렇게 자신들의 일상들을 살면서 이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의 문제, 보건 크레인의 문제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애틋해하고 특히 김여진 씨 같은 분들이 하여튼 저희들한테는 너무너무 큰 힘이었더랬습니다. 아니었으면 공권력도 벌써 투입됐을 거고 이렇게까지 제가 163일을 버틸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동안 사실 몇 번 또 고비를 겪기도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마다 그런 거를 넘어서게 했던 게 그런 분들의 그런 보이지 않는 분들의 혹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명성과 명예를 이런 외면한 채 시들어가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써주신 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저는 잘 버텨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저는 잘 버텨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저는 이미 날짜는 저한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는 날짜를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막 하루하루를 이렇게 길게 셌는데 어느 순간부터 날짜를 헤아리지 않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꼭 뜻을 이루시길 바라고 네. 꼭 한번 선배님과 소주잔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꼭 한잔 해주십시오. 네, 그럽시다. 지금 예약이 밀려가지고 와서 기다리세요. 저 줄 서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선배님과 소주 한잔 하는 그 모습을 저희 방송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는 그날을 위해서 저희도 두 눈 부릅뜨고 한진중공업의 투쟁과 김진숙 지도위원님의 투쟁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선배님 힘내십시오. 투쟁!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